제가 이제 지는 선거도 많이 해봤는데 와, 그 전날까지 막 북적북적대고 연락 오고 정신없는데 다음날 딱 가잖아요. 네. 정말 아무도 없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고 적막해요. 어. 그러고 나서 한 11시 반쯤 누군가 한 명씩 두 명씩 와요. 그러고 오전 11시 밤에 네. 아침에 안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가서 김치찌개라도 사줄게. 그 전날에 가서는 뭐 회에다 고기에다 먹는데 그 다음 날은 김치찌개로 그리고 바뀌어요. 이제 그 뒤에 오는 사람들 주로 총무 파트 있잖아요. 결제해줘야 되는 사람들. 그 뭐 이제 옷값 내야 되고 뭐 그 정산해야 되고 잔금 치러야 되고 그런 분들 참 이제 할 일이야. 근데 진짜 그분들이 그죠. 당에서 소중한 자원이죠. 지고 나면 진짜 적막하죠. 네. 그리고 후보한테는 뭐 저는 이제 정동영 네. 후보 때 뭐 패배를 맛봤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뭐 이런 것도 되게 난감하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적막하고 그러면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실무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와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하루 이틀 지나서.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쇼 리버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대선을 맞아서 더욱더 중요해진 코너 대선 날 아침에 세 분 모셨습니다. 여의도 타짜 윤태권 더모아 정신분석실장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상일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공교롭게도 대선 날 그러네요. 아침에 참. 여의도 타짜가 있었습니다. 야 대선 날 아침인데 예를 들어서 뭐 신삼변신대 이런 거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선거법에 대하여 이렇게 어? 선거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겠죠. 선거법 아니면 코너를 날렸을 겁니다. 대선 날 아침에 와가지고 저희가 사건 사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 대선 아침인데 원래 사실은 이 대선 날은 누가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못하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그 어떤 대선인지 패널들 정치평론가 다 모아놓고 누가 될 건지 그거 물어봤다가 대선 끝나고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한번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세 분 이번 저 대선 기간 거치면서 방송들도 많이 하시고 또 각 당의 컨설팅도 하시고 이게 얘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좀 뭐랄까 나름 좀 소외랄까 이번 대선이 가지는 의미 이런 거 좀 느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 분 간단한 그 얘기 또 들어보죠. 1번부터 할게요. 민주당의 김상일 언론특보. 이번 선거는 지금 그 앞으로 이제 대전환의 시기가 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있었고 그런 시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시기에서 그 국제적으로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국가의 지도자를 뽑아서 그 선진국으로 향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선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죄송스러운 거는 선거 내내 국민들께서는 조금 피곤하셨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왜 그런 비전들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네거티브 뭐 진흙탕 싸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난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피곤하셨겠다 이런 하긴 생각이 선거 듭니다. 전날까지도 녹취록 녹취 파일 얘기했으니까요. 예. 자 2번. 네, 저가 2번이에요? 그래도 이번에 이번 중에서 이번에 가깝지 않으신가요? 아니 근데 대답은 하네. 아니 2번 당 출신이시잖아. 거기 당직자 오래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2번입니다. 저는 국민이 참 무서운 대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집권 여당이 잘못을 하면 국민들은 5년 만에 정권을 바꿀 수도 있구나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줬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제대로 국민의 뜻에 맞는 자기네 진영의 고집이 아니라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치를 해야 지지도 계속 받을 수 있고 정권도 5년 더 연장할 수 있고 그러한 무서운 심판의 선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0번이시라고 할게요. 우리 네. 윤태권 실장은. 뭐 이번 선거에 대해서 뭐 최악의 선거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저는 뭐 꼭 그런가 싶어요. 예, 좀 긍정적으로 볼 지점들도 있다라고 보는 게 물론 투표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만은 지역의 벽이 깨졌다. 선거 운동 사이에서 그런 게 보였던 거. 이재명 후보도 맞아. TK 지역 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고 옛날 같으면 이제 한나라당 시절에는 야 호남 버려.
버려야지 영남에서 더 올라와. 그런데 그런 게 다 깨졌잖아요. 맞아. 양쪽 가서 다 열심히 하는 것들. 네. 그리고 이대남 이대녀 흔히 이제 뭐 이런 젠더의 갈등이 이제 격화됐다라고 하지만은 또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면 제가 볼 때는 그 20대들이 이끈 선거예요. 네. 초반에 20대 남성들이 국민의힘을 이끌었다면은 막판에는 20대 여성들이 지금 민주당을 이끄는데 상징적인 게요. 이재명 후보가 한참 전에는 김남국 의원 손을 잡고 다녔다면은 최근 마지막 일주일에는 그 불꽃 그 N번방 네. 조사했던 박지현 씨 예.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저는 이런 변화들이 긍정적 변화들이 많이 보인다. 또 코로나 선거 때문에 막 이런 뭐 이게 선거 잘 되겠냐 했는데 오히려 코로나라는 국면에서 사람들의 선거와 정치에 대한 집중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 과거에 비해서. 뭐 그런 거 짚어보겠습니다. 야, 진짜 그 얘기 맞는 것 같다. 왜냐면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역대 어떤 민주당 후보보다도 영남 많이 갔고 윤석열 후보도 역대 어떤 저 보수 정당 네. 후보들보다 호남 많이 갔잖아요. 네, 그건 의미는 진짜 있는데 긍정적이네. 저는 솔직히 좀 아쉬움이 더 큰 게 더 할 수도 있었거든요. 더 할 수 있었다. 예. 두 사람 다. 예, 그게 시대의 흐름이고 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중도로 오고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는데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양쪽의 네거티브가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좀 덜한 게 있다. 좀 근데 이렇게 보는 하여튼 거죠. 국민들에게는 참 부끄러운 대선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계속 끝까지 녹취록 대선이었어요. 계속 녹취록을 뭐 하나 까면은 그걸 가지고 서로 몸통이다라는 논란이 불러일으켜가지고 예. 참 그 부분 되게 부끄럽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대선 전전날까지 언론들의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네거티브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뭐 녹취록 이런 게 잘 없었지만은 이게 있다 하더라도 되게 높은 사람이 했다. 예. 이런 건데 지금 이런 거를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7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 네. 전 비서 그것도 네. 이제 뭐 대통령 비서가 아니에요. 성남시장 수행 비서와 맞아요. 전 비서와 비서. 그러니까 이게 이 판을 움직이는 것들이 권력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밑에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판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대로 바뀐 것도 있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실무자들이 뭐 카드를 주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뭐 맞아요. 항상 뭐 운전기사 조심해야 된다 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로 드러난 게 이번 선거예요. 여야 할 거 없이. 예, 그러네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 대선 지금 딱 세 분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하나 기억나는 거는 마지막까지 예비 영부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선거. 오늘은 취임식으로 오시려나? 오늘은 나오겠죠. 난 누가 안 나온다고 어느 봐. 분이 이기든지 오늘은 나오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 두 후보가 다 부인들이 유세차에 한 번도 오른 적이 공직선거원당에 남편과 같이 온 적도 없고 투표하는 모습도 거의 비공개나 마찬가지잖아요. 공식적으로 원래 이제 같이 가가지고 뭐 남편이랑 투표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없고 김건희 씨는 나왔지 혼자 네. 간 거. 혼자 갔잖아요. 혼자. 네. 오늘 뭐 아마 예, 김혜경 씨도 여사 한다고 네, 오늘 하네요? 오늘 합니다. 네. 예, 오늘 뭐 오후에 한다고. 지는 쪽 배우자는 무조건 안 나오고 네. 이기는 쪽 배우자도 논란 때문에 오늘은 안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후보가 자택에서 떠날 때 뭐 네. 그럴 때 이렇게 네. 살짝 얼굴 비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취임식 때는 나오겠죠? 그럼요. 당선되면 그거는 나오죠. 국민에 대한 얘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 그리고 요거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시니까 현재 판세 어떤지 일단 민주당은 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강훈식 의원은 한 3% 정도 이기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했다던데. 이게 뭐 약간 희망 섞인 네. 뭐 그런 거긴 하지만 뭐 분위기가 뭐 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의 결집도가 높으면 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네. 그 장성철 교수님은 어떻게 얘기할지 제가 알아요. 알아요? 이렇게 그 위시풀 띵킹인 게 벌써 졌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저는 이제 겸손하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사전에 드립니다. 그 양쪽의 워딩이 좀 달라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몇 % 차이로 이깁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네. 민주당 같은 오만한 경우는 거죠. 추격을 하면 네.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저희가 잘만 결집하면 이런 전제 조건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리하다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맞췄죠. 김스트라다우스. 계속적인 여론조사 하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윤석열 후보가 지는 게 음. 이건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지금 이렇게 네. 계속 얘기해가지고 투표율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이재명 후보가 이기거든요. 근데
지금 양쪽이 민주당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계속 여론조사 돌릴 거고 국민의힘도 여의도 연구원에서 계속 돌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부의 핵심들을 알고 있어야 그냥 지금 판이 정확하게. 테디님도 아시잖아요. 예. 저 어떻게 알아요? 전 몰라. 아니, 근데 알려줬잖아요. 중요한 거는 다 오차범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먼저 막 이렇게 막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시는 제가 볼 말씀. 때는 아니, 그래서 그냥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당에서 전략통이나 핵심 지도부들이 각 당에서 저 마지막까지 돌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약간 부풀려서 허장성세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아쉬운 소리 하든지 뭐 이렇게 전략을 짜잖아요. 그래서 저 막판 판세를 두고 각 근데 당이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저도 이제 믿어도 되나? 그렇지만은 네. 자 오늘 7시 반이 야구로 치면은 네. 9회 말 뭐 딱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한 9회 초라고 치고 알고 있죠. 누가 이제 앞서고 있는지 누가 뒤처지고 있는지. 근데 본인들 알고 9회 있을 초에 우리가 아무리 앞서고 있더라도 네. 뭐 에러를 한다든지 상대방이 럭키 히트 홈런을 뭐 8번 타자가 나와서 뜬금없이 치면은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이런 정도인 거죠. 뭐. 윤 실장은 판세 어떻게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양측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컨대 민주당은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뭐 3%에서 1.5%, 국민의힘은 좀 우리가 크게 이길 거다. 양쪽이 다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구 9회의 문제. 그러니까 민주당은 우리가 여기서 안타 하나, 2루타 하나 치면은 2점 내 가지고 1점 차로 역전하는 거야. 그럼 국민의힘은 우리가 약간 앞서 있는데 우리가 안타 하나 더 치면은 쫙 벌어지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죠. 양쪽이 제가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전달해 드립니다. 근데 자세는요. 네. 투표장으로 한 명이라도 더 끌어내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그 지지층 결집도가 훨씬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투표장으로 그 자발적으로 나갈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죠. 국민의힘 쪽에서 그 지지의 어떤 강도가 약한 분들이 훨씬 많은데 이분들을 뭐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장에 안 나간다? 그럼 질 가능성 상당히 근데 높아지죠. 이게 투표율의 문제는요. 제가 그 투표율 얘기 좀 제가 해볼게요. 이제 그 사전 투표 때도 계속 막 그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뭐 먼저 결집한 거 아니냐 뭐 이런데 그때 제가 데이터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호남이 높아요. 호남이 높은데 지난 선거 때 사전 투표율에서 호남이 높은 비중하고 네. 이번에 호남이 높은 비중은 크게 다르지 않다. 원래 호남이 높고 네. 투표율도 좀 높고 빨리 하는 분들도 많고 네. 사전 투표도 높고 또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이게 있습니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지역이 도시보다 더 높아요. 평일 투표 같은 게 그 출퇴근 압박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럴 수 있겠다. 예, 그 휴일 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표율을 보면은 지난번에 낮았던 데가 지금 다 높아요. 오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삼모사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보 유통 속도가 워낙 빨라지기 때문에 투표율이라는 게 쟤네는 작게 하고 우리만 많이 해야지. 뭐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러기가 되게 어렵다. 실시간 다녀올 때니까 저쪽 많이 해. 우리도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투표율 어떨 것 같아요, 최종은? 지금 보니까 9시 기준 투표율은 8.1, 19대는 9.4였다고 합니다. 19대보다는 9시 기준은 작아요. 10시 기준도 나오면 저희가 3부에 말씀드릴 건데 윤종훈 그게 시장 이제 최종 투표는 어느 정도 사전 보세요? 투표 차이가 10% 차이거든요. 10% 포인트 차이니까 이 8.1이라는 건 상당히 높은 거죠. 이렇게 한 사전 시에 투표까지 봐야 합산하나? 되는구나. 한 시에 합산하든가? 합산. 네. 80을 넘을까요? 그건 좀 쉽지 80을 80을 저도 넘긴다는 쉽지 거는 않을 거라고. 네. 80을 넘긴다는 거는 진짜 편찮으신 분이라든지 네. 뭐 그런 분들 빼고는 다 나오시는. 다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때 77.3%였나요? 네. 그게 굉장히 높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가 그때만큼 어떤 열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의 선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때의 대선보다 지금이 더 유권자들이 훨씬 더 열정적으로 투표를 할 것이냐? 그거는 저는 물음표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보다는 낮아질 것 같다. 우리나라의 대선 투표 트렌드를 보면은 87년, 92년, 97년 계속 높아요. 물론 87년이 최고로 높지만은 87은 그랬겠지. 네, 그러다가 2002년에 뚝 떨어집니다. 왜 그랬어요? 그때? 약간 저는 사회가 좀 다원화되고 자유로워지면서 막 사생결단식의 정치적 대결, 민주 대 반민주 이게 깨져가지고 그렇다고 보는데 2007년도 낮아요. 그때는 이제 승부가 원사이드 해가지고. 근데 2012년에 양 후보가 그때 박근혜 문재인 뭐 1대1을 정말 권곤일척의
그러니까 그때는 쫙 올라가요. 75로. 양 진영이 끌어들일 수 있는 표는 다 싹싹 끌었다고 그리고 하는 지난 거였어. 대선이 방금 이제 김특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탄핵 문제도 네. 있고 지난번에는 근데 후보가 또 많았다. 예, 5명의 후보가 5%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많이 투표하면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후보가 네. 많으면은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올라갔었던 거고 이번을 보면은 이게 2012년, 17년에 가깝지 않을까. 그 앞에 2002년, 2007년보다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18대 때 당시에 박근혜 문재인 했던 18대 때 양 진영이 싹싹싹 끌어모았던 51대 49 승부 네. 그게 75.8%였고 19대 때 문재인 순서대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까지. 예. 저 득표율 순서대로라면 그 5명이 나왔을 때가 77.2%였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될까? 80은 넘기 힘들다고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장성철 교수도 그래요? 그렇죠. 지난번 투표율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네. 오늘 한 방송 가서 한 76.5%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비겁하게 전망을 했습니다. 소수점 하니까 있어 보인다. 예. 그게 앞뒤로 이렇게 오차범위에서 76회 되고 77회도 되고. 예. 근데 이게 투표율 뭐 높으면 예전에는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아주 예전에는 뭐 투표율이 뭐 높으면은 뭐 어디가 유리하고 낮으면 어디 뭐 이제는 그거 좀 깨졌죠.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러니까 우리 편만 많이 하고 쟤네 편은 작게 해야지 유리한 건데 요 같이 그때나?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는.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좀 투표율이 높으면은 네.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정권 이제 교체 단단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높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라는 건 대부분 중도층에 먹히는 이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도층이 투표장으로 더 많이 나와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그 촛불 전국 이후에 민주당 지지층의 스팬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굉장히 커졌고 넓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서까지 이렇게 투표율이 넘어서 그 더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건 있죠. 그래서 그냥 아슬아슬해요.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마지막 유세. 저는 항상 대선 때 마지막 유세를 보거든요. 각 당과 각 후보의 모든 어떤 그 역량이 총 집결된 게 마지막 서울 대규모 유세잖아요. 일단 민주당부터 어제 청계광장 유서에서 어떤 보여줬던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 그다음에 네. 장소를 청계광장으로 택한 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집중과 집결 예,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자. 예, 아니면 결집 예. 뭐 이런 메시지가 주를 이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당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그 뛰어난 정당이었다 이런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런 것들이 메시지의 주된 그 내용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막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메시지를 중심으로 그 투표에 임하게 하는 이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국민의힘 얘기하고 윤통근 시장 얘기는 잠시 좀 쉬었다가 그죠? 예, 3부에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준비된 게 있으니까 준비된 것부터 잠깐 드릴게요. 정치자와 타짜들이 뽑은 대선의 명장면은 뭐지?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임팩트 있는 장면 뭐가 있었지? 근데 방금 내가 뭐라고 했지? 뭐예요? 명장면. 영감님 내 눈 좋아오. 윤석열 어퍼컷, 이재명 발차기, 송판격파. 어째 이거 명장면 아니겠어? 다음 대선에서는 이제 날라차기 하고 그런 거 아니요? 미안해 뭐 너를 두고 여기 떠나갔어. 미안해 어? 가사까지 딱이에요. 미안해서 대선 후보 옆에 못 있었잖아. 맹장면 하면 역시 뭐 여야 후보 부인들의 싸우가 장면이다. 뭐 저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는 공약이라면서요. 역시 소확행 공약으로 눈길을 확 끈 탈모 공약 발표. 이게 제일 명장면 아니겠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타짜들도 살짝 다 안 될 거라고 봤잖아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되어버린 단일화 살짝 최고의 맹장면이라고 본 전 의원 확실하는 바입니다. 글쎄 너무 1번, 2번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토론만 돌이켜봐도 심상정 후보가 날아다녔거든요. 이게 찐 명장면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 예컨대 찰스의 도리도리라든가 그죠? 뭐 일단 셀럽들이 뽑은 대선 명장면은 여기까지. 이제부터 정치자와 타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첨 선물로 치킨과 콜라 세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암여 정치쇼 참여는 문자 샵 1035 우물정 1035로 보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의 내가 생각했던 명장면 요거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받고 있거든요. 휴대폰 문자 샵 1035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고릴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유튜브는 안 돼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3분 선정해서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릴 거고 3부에서는 우리 청취자들이 뽑은 명장면뿐만 아니라 우리 타짜들이 뽑은 명장면 또는 변곡점 얘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뉴스 듣고 잠시 쉬었다가 10시 5분에 돌아올게요. 김태현의 정치쇼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투표율 10시 기준 투표율 발표됐어요. 10시 기준으로 11.6%, 19대 때는 14.1%, 한 2.5% 낮은데 사전 투표율이 높잖아요. 합산된 건 오후 1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후 1시 정도 넘어야 19대와 비교해서 투표율이 어떤 높은 건 낮은 건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사전 투표율은 19대보다는 높았으니까요. 네. 2부의 말미에 그 얘기 잠깐 했었죠. 어제 민주당의 청계광장에 있었던 유세. 뭐 국민의힘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어제는 시청학광장에 있었어요. 마지막 유세는. 그렇죠. 서울의 중심 그 시청에서 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겨야 대선에서 이긴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은 민심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국민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다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유세를 안 한 대선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 분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요? 2012년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부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셨을 거예요. 2012년에.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잘 됐냐 못 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성적으로 뭐 명동, 시청, 뭐 청계광장 이런 곳에서 한다. 이게 그런 참 말씀드려요. 어제 보면 재밌는 게 있었던 게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네. 작년 4.7 재보궐선거 때 시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동네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조금 진보 성향의 집회와 시 같은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많이 열려. 근데 오세훈 이후로는 우리 동네야. 국민의힘 사람들이 우리 동네야. 우리 땅.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간 청계광장으로 조금 가고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맞아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네. 보수 성향의 집회들이 원래 적수공 대한문에 앞에서 그렇죠. 시청광장까지 왔어.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유세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우리 타짜 3분이 뽑은 뭐 명장면일 수도 있고 네. 변곡점 네. 뭐 이런 것도 좀 뽑아보죠. 뭐 이재명 후보부터. 저는 이제 명장면은 그 성관이 주관 3차 TV 토론 때 윤석열 후보를 보면 진짜 바보 온달 뭐 막 그런 것만 연상이 될 정도로 끝까지 못했어요. 네거티브 하시잖아요. 아니 이게 이거는 검사를 진짜 듣고 있네. 저의 진심이에요. 저 네거티브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네.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평강공주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있어 버렸어. 그러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후보가 뭐 이렇게 막 좋은 이야기 막 비전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한 뭐 정책 이런 걸 얘기하니까 아니 과거에 한 거를 막 비난을 하면서 그런 정당이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릅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바뀌면 그 정당도 바뀔 수 있죠. 그래 왔고 우리 그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다 정당의 어떤 구조가 바뀌거나 어떤 그 성격 체질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당대표가 바뀌거나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후보가 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한 부분이 굉장히 명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교수는요. 저는 날짜를 좀 지정을 하고 싶은데 날짜요? 명장 그 변곡점이 이슈에 대한 변곡점이 있고 판세에 대한 변곡점이 있어요. 이슈에 대한 변곡점은 작년 8월 31일 그때 한 경기 지역 신문에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겁니까?라는 칼럼이 나왔어요. 8월 31일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장동 이슈가 이번 선거판을 확 그냥 휘구머라 감았다. 그래서 이슈의 변곡점은 그날이었던 것 같고 판세의 변곡점은 올해 1월 6일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극적인 화해를 함으로써 판세가 완전히 윤석열 후보로 기울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날짜를 꼽아봅니다. 저도 그럼 변곡점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
저는 그래요. 그 3차 TV 토론 이후에 저는 사실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너무 못해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영향을 주겠구나. 그리고 이게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막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은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덮는 사건이 그날 새벽에 나온 거죠. 안철수와의 단일화 선언. 이게 3차 TV 토론 이슈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굉장히 그 저희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었고 방점을 찍을 수 있을 때였는데 야 이게 무슨 만약에 진짜 작전이었으면 대단한 작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저는 이제 각각 하나씩 뽑으면은 국민의힘은 장성재 소장님 뽑으신 그날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두 번째로 뛰쳐나갔다가 제2차 준수통 가출 사건 뭐 진짜 끝인가 보다 했는데 돌아가지고 이제 의총에서 명연설하고 윤석열 후보가 뭐 손가락 이렇게 들고 그다음 이준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평택으로 조문을 갔지 않습니까? 소방관 그날이고 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 그 예결위에서 추경 예산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거 민주당이 밀어붙인 거. 그게 이제 300만 원 바로 그냥 쏘게 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계속 청와대하고의 갈등도 있었는데 이재명의 어떤 그 실행력 그걸 보여주는 추진력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막 욕하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어차피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거 주지 말자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민주당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이 제일 상징적으로 드러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실용 그게 이제 사실은 추진력보다는 그 실용주의 네, 그리고 뭐 어쨌든 남의 추진력 이야기도 실용력과 뭐 실용적으로 수용하는 모습. 왜냐하면은 원래는 35조를 주장을 한 건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급하니까 먼저 줄 수 있는 거 빨리 주고 나중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또 더 주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제가 거거든요. 이 실용성보다도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좀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하니까 좀 뭔가 청와대에 약간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날로 싹 역전이 됐다. 후보가 여권 전체를 리드하는 그런 이미지가 딱 올라선 것 같았어요. 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유, 저는 다른 명장면들은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예상은 됐었는데 윤종훈 시장 그 추경 그 예결위는 굉장히 의외인데 듣고 보니까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재명은 민주당입니다. 뭐 이거를 선언한. 그렇죠. 그거를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과로 보여준 거죠. 그렇구나. 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세 분 다 선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니까 큰 선거들을 각 당의 각 캠프의 전략 중에서 야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좀 잘하지 않았어 돋보였던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저는 이게 뭐 누구 아이디어였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정권 교체라는 말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때 정치 교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 더 큰 개념에. 네. 저는 그게 이제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이걸로 선거를 이렇게 서로 대응을 하면서 끌고 올 수 있는 하나의 그 원동력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누구의 작품이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대 후보가 선거 캠페인의 중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서 공격을 당하면 상대 후보에 대해서 너만 믿는다. 무조건 되치기하고 부메랑 쏘고 해가지고 선거 캠페인을 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필요도 없었다. 공격에 수비하고 반격하면은 그게 바로 선거 캠페인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상당히 부족한 사람 프레임에 가두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부족해요. 이재명 후보를 나쁜 사람 프레임에 가두려고 했다. 네. 그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일단 두 진영 다 성공을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권 교체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프레임보다는 정권 교체 흐름에 이번 선거는 흘러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20대 이대남들한테 끌려갔다.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캠페인의 형식하고 이런 세련됨이라든지 순발력 있는 모습들이 그 이대남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서 과거 국민의힘 보면은 이게 결제 단계 층층이고 결국 올라가면 별로잖아. 좀 점잖은 걸로 바꿔봐.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은 아주 순발력 있게 흡수됐다. 그러니까 이대남 선거의 장단점을 동시에 보여준 게 이번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그래, 바로 실행해.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준수톤이라고 부를 수 있죠. 사실은. 그 예전에 준돌이가 아니라 준돌이냐 준수톤 이랬는데 준수톤이라는 거. 보석이다. 보석 같은 존재가 됐죠 이번에 선거에서. 근데 아직도 다듬어야 될 거는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 얘기는 뭐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국민의힘이 선거를 이기든 지든 지방선거 이준석- 곧바로 있고. 예. 네. 이준석 대표는 계속 리스크가 이제 막 뭐 뉴스의 중심에 있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자, 8분 남았는데 요 얘기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저기 각 당이 이쯤 되면 지금 이겼을 때 졌을 때 시나리오 다 준비해놓고 가동하죠. 솔직히 예를 들면 연설문도 그렇죠. 뭐- 다 써놓죠. 또 패배 수락 연설, 네. 그다음에 당선 연설 다 네. 해놓잖아요. 네. 그러면 연설문뿐만 아니라 인수위 같은 것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해요? 바로 가동하나? 제가 알기로는요. 알아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후보가 최종 낙점은 안 한 것이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당선된 다음에 한 3일 뭐 놀다가 막 휴가가 이럴 수는 없을 거니까 바로 돌아가야 되는 한 뭐 거니까. 3팀, 4팀 이렇게 각자 알아서 짜고 있을 그렇죠. 겁니다. 예, 뭐 각자 이렇습니다. 짜는 팀은 있지만 그 후보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고 이렇게 섣불리 나갔을 때 그 파장이 굉장히 크고 역적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각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후보한테 보고하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기면 민주당이든 국민의 이기면 뭐 그냥 인수위 가는 거고 뭐 이긴 쪽이 지방선거도 승리할 거고 뭐 다 분위기 좋으니까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만약에 졌다 그러면 당은 어쩌고도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제가 이제 지는 선거도 많이 해봤는데 와, 그 전날까지 막 북적북적대고 연락 오고 정신없는데 다음 날 딱 가잖아요. 네. 정말 아무도 없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고 적막해요. 어. 그러고 나서 한 11시 반쯤 누군가 한 명씩 두 명씩 와요. 그러고 오전 11시 밤에 네. 아침엔 네, 안 와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가서 김치찌개라도 사줄게. 어. 그 전날에 가서는 뭐 회에다 고기에다 먹는데 그 다음 날은 김치찌개로 그리고 바뀌어요. 이제 그 뒤에 오는 사람들 주로 총무 파트 있잖아요. 결제해줘야 되는 사람들. 그 뭐 이제 옷값 내야 되고 뭐 그 정산해야 되고 잔금 치러야 되고 그런 분들 참 이제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분들이 그죠. 당에서 소중한 자원이죠. 그렇지. 지고 나면 진짜 적막하죠. 네. 그리고 후보한테는 뭐 저는 이제 정동영 네. 후보 때 뭐 패배를 맛봤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뭐 이런 것도 되게 난감하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적막하고 그러면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실무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와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하루 이틀 지나서. 어느 쪽이든 지는 쪽은 비대위 체제로 갑니까?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 대표가 다 사퇴할 수밖에 없어요. 선거 책임을 총괄적으로 지기 때문에. 통영의 대표든 저 네. 이준석 대표든. 네, 그래서 일단은 원내대표 비대위 체제로 갔다가 네. 각 당이 또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야, 됩니다. 근데 바로 지방선거 있으니 공천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근데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의석수가 굉장히 지금 많은 정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비대위로 갈지는 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에 완패를 만약에 한다. 네. 이게 이제 대선이 영향을 줘서 그러면 그때는 진짜 비대위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원내대표 대행 체제든 비대위든 원내대표 대행 체제도 비대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준석 대표가 그때 그 말 했대잖아요. 아까 제가 그 명장면 네. 둘이 이제 하는데 나 앉아서 무슨 얘기인지 기억나. 후보니 여기서 집에 가야 돼서 우리 둘밖에 없습니다. 의총이니까 다 의원들이니까. 우리 둘은 집에 가야 돼요. 지면 그렇죠. 한 사람은 노원으로, 한 사람은 서초동으로. 자 그런데 뭐 이제 졌을 때는 상상하기 싫으실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겼을 때 이제 국정을 운영하잖아요. 근데 요즘 언론 이거 보도 보면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진영이 결집하고 비호감도가 높아서. 내가 뽑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마음속으로 승복하는 마음속으로 유권자라는 게 예전보다는 좀 낮아질 거다. 그럼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당선인이 잘할 수 있을까? 글쎄요, 이제 저는 뭐 그런 그 걱정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두 번째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고 그건 두 번째. 그럼 첫 번째는요. 대선은 항상 그 다음 세대의 시대 정신을 좀 구현하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번에 그런 게 좀 없었어요. 근데 원래 시작은 이제 공정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양쪽의 뭐 네거티브 전으로 잊혀졌지만 공정이라는 어떤 시대 정신을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지 않을까. 저는 이게 1번인 것 같고 시대 정신의 구현, 공정, 투명성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통합이에요. 통합.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송영길 대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피습이라고 해야 됩니까? 피습이죠. 예. 테러 당한 거죠, 뭐 진짜. 테러라고 해야 될지 피습이라고 해야 될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사람들이 혐오의 정치, 반목의 정치가 깊어지면 굉장히 자기 확증이 강해지고 원리주의적으로 변해가서 그게 저런 식으로 표출될 수 있구나. 상당히 위험한 사회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행복한 삶, 평범한 삶 이런 거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든지 진짜 통합의 메시지를 잘 내놓고 잘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특보님께서 정확한 부분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는 지지자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긴 쪽은 진 쪽을 향한 조롱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진짜 중요하죠. 진 쪽은 이긴 쪽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봐 너희들 그래서 졌지. 아이고 잘됐다. 쌤통이다. 보자. 뭐 이런 소리인데. 그리고 진 쪽은요. 그래 니네들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좀 이제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살 분들 아니겠습니까? 김상일 특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지지자분들도 감정을 좀 많이 좀 냉정하게 유지했으면 좋겠다.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성 지지층 분들은 좀 우리 장성철 교수님의 말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특히 이게 진 쪽이 더 문제인 게요. 이긴 쪽은요. 강성 지지층이 바로 하기 어려워요. 근데 진 쪽은 강경파들이 나서서 뭐 선거 당장 준비하자 뭐 어쩌자 뭐 네 탓이다 뭐 저놈을 쫓아내라 역적이다. 그런 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차피 진 쪽은 일반 그냥 부동층 지지층은 다 떠나고 강성만 남아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지지율이 낮아지는데 강성은 남아 있으니까 물이 되게 짜지는 거죠. 물은 증발되고 소금만 남는 그런 현상이구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걱정은 되긴 해. 이게 이 야당과의 관계들 있잖아요. 야당과의 관계.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도 그렇고 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때 관계도 그렇고 인사 쪽에 바로 선거가 붙어 있어가지고 야당과의 관계가 민주당에서 수월할까? 내놓은 정치개혁 프로그램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제 승패와 관계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게 또 지방선거 너무 앞이래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실제로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게 원래 허니문 기간들이 좀 있는데 당들이 선거가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쵸. 과연 야당이 새 대통령 당선에는 어느 정도 인사청문회나 이런 거 협조를 해줄까 하는 문제들도. 지는 쪽에서 말입니다. 자, 이기는 쪽은 개혁 프로그램에 돌리기 쉬운데 지는 쪽은 개혁은 무슨 개혁이냐. 인지도 높은 사람으로 나가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구청장 후보, 시장 후보 그런 이야기가 또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정권을 잡으면 제일 힘든 게 힘든 일을 뒤로 미뤄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제일 그런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여의도 타짜는 새로운 당선인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패배한 쪽의 재정비 얘기, 그리고 지방선거 예상까지 해볼게요. 자, 오늘 세 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일 특보, 장성철 교수, 윤태문 실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